주코노미TV의 주코 허란 기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저는 점심 먹고 나서는 꼭 한 잔 마시니까 하루에 2잔 정도 마시거든요.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 중에 하나도 바로 커피숍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 스타벅스. 저도 기자실이 폐쇄되면서 커피숍에서 일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만큼 편한 곳이 없더라고요. 눈치 보지 않고 와이파이 쓸 수 있고 자리도 넓고. 그런데 스타벅스의 주가는 코로나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의 2월 고점인 89달러 선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의 목표가의 최저가는 66달러 선에서 최고가는 99달러 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77달러 맴돌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동종업계인 던킨도너츠나 맥도날드에 비해서도 스타벅스가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스타벅스 주가가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아서였습니다. 6월 10일에 스타벅스가 3분기 예상 실적치를 발표를 했는데 스타벅스는 9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4, 5, 6월이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예요. 당초에는 전년 대비 24억 달러가 감소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30에서 32억 달러까지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0, 11, 12월에 해당되는 20년도 1분기의 매출액에서 비교해보자면 70억 달러에서 59억 달러, 그리고 이번 4, 5, 6월에는 36억 달러로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쭉 미끄러지다 보니 기업 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주당 순이익도 2.8달러에서 1.4달러로 반토막이 날 전망이거든요. 주당 순이익은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거든요. 한 주당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스타벅스 주식을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성장하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2.2%로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배당률과 높은 EPS를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스타벅스는 2018년 이후 부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늘렸어요. 올해 4월에도 4천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다가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꼬리를 내렸거든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 해당되는 주식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주주들의 배당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부채를 발행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부채는 발행 비용에 들어가잖아요. 기업의 세금도 아낄 수가 있고요. 주가도 올라가고 세금도 아끼고 또 기업의 임원들의 연봉도 사실은 EPS에 연동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업 임원진도 좋고 이렇게 쿵짝이 맞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던 거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스타벅스 주가가 한동안 지지부진할 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평년만큼 배당률 높이 하거나 아니면 높은 EPS를 유지하기 힘들 거다, 이런 재무 분석에 따라서이거든요. 주가를 분석을 할 때 이처럼 EPS나 PER이나 이런 숫자를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기업의 핵심 사업을 보고 그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의 변화를 알렸어요. 스타벅스의 원래 핵심 사업은 제3의 여가 공간으로서의 카페 컨셉을 사업 모델로 하고 있거든요. 집과 일터가 아닌 카페에서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일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 말이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카페 형식의 매장이 타격을 받자 스타벅스는 전통적인 카페 형식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좌석이 없는 픽업 스토어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전환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단시간 안에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어요. 스타벅스는 올해 미국에서 300개 신규 매장을 순증하기로 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는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18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400개 전통적인 카페 형식의 매장을 없애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순증되는 카페들은 픽업 형태의 가게가 되겠죠. 이미 픽업 스토어 1호점은 뉴욕의 펜스테이션 인근, 2호점은 토론토의 커머스 코트 인근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블랙록 자산운용에서 코로나 이후에 빅 트렌드 변화 중에 하나로 도시화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교외에 이렇게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중산층의 로망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더 도심으로 몰려든다. 스타벅스가 이렇게 픽업 스토어를 강화하는 것도 결국엔 이런 도시화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버이츠와 같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매출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도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카페 형식의 매장에서 얻었던 수익의 감소폭을 우버이츠와 같은 배달 서비스와 픽업 스토어로 상쇄할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 측에서는 기존 매출의 80%가량도 테이크아웃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큰 이질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사실 근데 저만 봐도 테이크아웃을 할 생각이면 비싼 스타벅스에서 커피 살 것 같지 않거든요. 던킨이 바로 옆에 있다면 말이죠. 스타벅스의 두 번째 핵심 사업의 방점은 바로 중국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코로나 국면에도 2020년 중국 내 신규 매장을 500개 순증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회계 결산이 마무리되는 9월 말이면 코로나 이전의 수준만큼 중국 내 실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입장에서 중국이 왜 기회가 되느냐? 바로 스타벅스의 중국 내 경쟁자인 루이싱 커피가 회계부정 사건으로 고전을 하면서 스타벅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된 거죠. 루이싱 커피의 중국 내 매장 수는 1월 기준으로 4,507개로 4,290개의 스타벅스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내 1등인 거죠. 이에 스타벅스도 올해 500개 신규 매장 순증 계획을 밀어붙인 거예요. 또 루이싱 커피는 픽업 스토어와 배달 서비스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이런 루이싱 커피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타벅스도 중국 내에서 알리바바와 협업을 맺고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루이싱 커피는 2020년 1월 31일 익명의 회계 부정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주가가 주춤하더니 4월 8일 나스닥에서 거래 중지가 됐어요. 5월 21일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주가는 이전보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중국 내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요. 루이싱 커피의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보는 낙관론자가 있는가 하면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는 말도 못하게 내려갔지만 중국 내 영업은 건재하다. 그러므로 반사이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반론도 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를 쭉 공부하면서 스타벅스 주가의 재기 가능성을 바로 온라인 회원제 리워드에서 발견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번에 실적 보고서를 내면서도 실적이 이렇게 안 좋다 다 인정을 했지만 특별히 강조한 게 바로 이 리워드 가입자 수였거든요. 스타벅스의 리워드 가입자 수는 1억 9,4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5%가 증가했어요.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말이죠. 제가 지난번 스포티파이 영상에서도 유료 구독자 수가 1억 3천만 명,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강조드렸었죠. 리워드 가입자는 유료 구독자만큼 구속력이 강한 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스타벅스에서 이 멤버십을 통해서 구매한 사람들이 1억 9,4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리워드 가입자가 많은 덕분에 스타벅스는 미국 내에서 애플페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무려 2,520만 명이 스타벅스에서 모바일 결제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동안은 스타벅스가 줄곧 모바일 결제 1위를 유지해왔는데 2019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애플페이가 스타벅스를 앞질렀어요. 스타벅스 모바일 결제 앱은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한계점 때문에 성장성에 둔화가 온 거죠. 이 리워드 멤버십 시스템에서 선불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미리 3만원, 5만원짜리 선불 카드를 사고 신용카드 대신에 커피 살 때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리워드 별이 한 잔마다 쌓이면서 12잔을 모으면 무료로 한 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선불카드를 이용을 하면서 쌓아놓은 예치금 선불카드의 적립금이 바로 미국에서만 12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 내 작은 은행의 예치금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스타벅스 은행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국내나 해외에서 은행들조차 스타벅스를 경쟁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벡트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 벡트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 벡트 캐시를 가지고 앞으로 커피도 살 수 있는 이 결제 플랫폼에 넣는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이렇게 변신하고 있는 뒤엔 누가 있느냐? 바로 케빈 존슨 CEO가 있습니다. 2017년 하워드 슐츠 CEO가 물러나고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몸담았던 케빈 존슨 CEO를 발탁했을 때 외신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커피 거인에게 실리콘밸리의 DNA를 주입했다 라고요. 스타벅스가 IT 핀테크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건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3대 커피 기업으로는 스타벅스, 그리고 네슬레의 네스카페, 그리고 독일의 식품 대기업 JAB의 JDE라는 커피가 있어요. 이 중 JDE는 미국의 피치 커피와 합병을 해서 JDE 피치 커피로 탄생을 했거든요. 5월 30일 암스테르담의 유로넥스트 증시에 JDE 커피츠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커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에 스타벅스 주가가 저렇게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JDE 피치라는 커피 회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무려 170억 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유럽 내 IPO에서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렇게 대규모 IPO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JDE의 커피의 매출의 대부분이 가정용 포장 커피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스타벅스는 매장 중심의 핵심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가정용 커피 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린 거죠. 여기서 잠깐 피치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치커피와 스타벅스는 원래 인연이 있는 회사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서 시작한 피치커피는 스타벅스의 창업자들이 인수한 회사거든요.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왜 스타벅스를 버리고 피치를 인수했느냐? 원래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문을 연 원두 판매 회사였어요. 그런데 스타벅스의 영업 담당으로 영입된 하워드 슐츠가 원두만 팔면 안 된다. 커피 음료를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제리 볼드윈 등 창업자들은 친구인 피치가 만들었던 피치커피를 인수를 하고 스타벅스 커피는 하워드 슐츠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렇게 1987년에 커피 음료 회사로 재탄생한 스타벅스는 지금은 전 세계에서 3만 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이 된 거죠. 가정용 커피는 호황인데 매장 커피는 직격탄을 맞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스타벅스의 가정용 커피는 어떻게 됐느냐? 스타벅스는 2018년 5월에 매장 밖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판매 권한을 네슬레에 넘겼어요. 70억 달러를 주고요. 당시 네슬레는 독일의 식품 대기업 JAB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타벅스의 포장커피 판매권을 가지고 온 거고, 스타벅스 입장에서도 매장 영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장커피 부분은 네슬레에 넘긴 거였죠. 하지만 이 결정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스타벅스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네슬레를 통해서 포장커피 부분의 사업 실적은 더 좋아지긴 했지만 직접 운영을 했으면 아마 수익이 더 커졌겠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죠.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이 이번 위기에서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타벅스의 주주인 블랙록, 뱅가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배당률을 계속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쓴다면 스타벅스는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브랜드의 힘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 브랜드 스타벅스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잘 버틴 뒤 실적이 회복됐을 때 핀테크 기업으로 변신하는 스타벅스에 베팅을 한다면 지금 스타벅스 투자가 저점 매수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타벅스의 사업 모델은 어느 쪽인가요? 주코는 후자 쪽으로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에도 핫한 미국 주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